최근 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경제부총리와 외교안보 라인의 내각 청와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확인하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내각 요직을 직접 발표하면서 개인적 인연 없고 나와 다른 시각이라서 뽑았다라는 말이 저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청와대 내각 인사에 대해서 네 분의 평가, 총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님부터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파격과 탕평이라고 하는 두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하마평에 오르던 분들보다 하마평에 오르지 않은 분이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탕평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지금 오늘 발표된 분들 중에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후보도 그렇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전 정권에서 일했던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을 어쨌든 새로운 정부의 강요로 또는 강요급 인사로 영입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것이 결국은 인재는 정치적 사용과 관계없이 쓰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성이지 않습니까? 또 외무고시 출신 1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성에 대한 배려, 또 능력이 있는 분에 대한 인사에 중한점을 준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스타일 자체가 보여져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예전 같으면 정권을 잡고 나면 정권의 이데올기가 같거나 아니면 정권에 기여한 사람만을 주로 강요로 임명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점들을 벗어나서 탕평과 그다음에 여러 인사들을 능력에 따라서 기용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국가 전체의 발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 교수님의 이야기 듣습니다. 저는 일상적으로 또 우리가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말한 부분에 아닌 부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저는 그 통합 그리고 뭐 파격 인사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 일관되게 흐르는 기준은 저는 능력 위주로 했다고 봅니다. 사실 청와대라든지 특히 정부 인선을 보면 그 배치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분야에서든 그동안 일관되게 호평을 받아온 분들이에요. 앞으로 이제 정부 인사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뭐 호남, 충청을 많이 배려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쭉 지금까지 발표된 인선들을 쭉 지역별로 정리를 해보면은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네. 영남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골고루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남은 인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탕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외교부 장관 지명자 후보자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내정자에 대해서 위장 전입 사실 같은 경우를 직접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작은 그 사소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뭐 강경화 지명자뿐만 아니고 이낙연 총리 지명자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훨씬 더 심각했던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교를 하면 참 세 발의 피다라고 할 정도의 그 결정적이나 큰 것들이 안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좀 총평을 하자면 정말 적폐청산이라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했던 적폐청산 대상들이 저 자리에 저 사람만 안 갔으면 하는 그 사람만 딱 찍어서
정밀투하 스마트 폭탄을 던지듯이 정밀투하를 탁탁 하고 있는 것, 이 부분들이 과연 파격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것이냐, 안 그러면 상식과 순리라고 표현할 것이냐인데요. 많은 언론들과 평론가들이 그 파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탕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상식과 순리다. 그동안에 우리가 워낙 몰상식과 영역에서 그 비순리가 아닌 영리에 너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네. 너무나 평범하고 상식적인 인사를 보고 파격이다라고 하들짝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었던 지난 10년의 세월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먼저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파격이라 하면 노동부 장관의 심상정, 그 다음에 뭐 경제부총리의 유승민, 이 정도 돼야 탕평이라고 이야기하고 파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문재인 그 대통령이 아주 순리에 따라서 상식과 평범 속에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감동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잖아요. 워낙 평범과 상식이 모욕을 당하고 그 피곤해했던 지난 10년의 적폐가 이 평범과 순리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 현상을 그 빚어내는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파격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의 이야기 듣습니다. 양 박사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은, 대통령의 인사에 있어서는 인사의 매뉴얼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인사는 어떻게부터 방법이 나왔다든가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매뉴얼이 없죠. 그래서 대통령 인사는 행정 인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무적 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인사를 할 때 이것이 어느 정도 파급 역량이 따르느냐, 이 부분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매뉴얼 없이 대통령의 통치권이 거의 다가 인사권으로 행사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그 재밌는 부분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 인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중 국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거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명분이 먼저 앞선다는 거죠. 양쪽을 두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따지는 문제는 있지만은 이 사람을 실리적으로 외교장관을 했을 때 훨씬 얻는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얻는 거죠. 그럼 역설적으로 바꾸어서 본다 그러면은 오늘은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에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는 지금 외교적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안보적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초창기에 지지도 높은 그에게 편성해서 가는 그런 영리한 플레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수많은 인사를 해서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건 자인해야 될 문제죠. 당연히 반성해야 될 문제인데,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지, 아무래도 문제가 있었다는 인사가 있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입장 당시에도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문제는 있었지만은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실리적으로 훨씬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제가 한번 집어드리고 싶고요. 한 말씀만 더 부연해 드리다 그러면은, 지금 파격적 행보, 그 다음 대탕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격적 행보에 대해서는 저 동의합니다. 파격적 행보가 뭐냐? 일정 룰에서 벗어난, 형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련의 어떤 행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오바마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담당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파격적 행보 측면에서 국민의 이미지, 국민의 관심, 이걸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다. 그래서 100점 만점이라 그러면 80점 정도를 줄 수 있는 그런 파격적 행보입니다. 그러나 대탕평의 인사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 탕평 인사라는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얘기고, 또 국정 운영할 수 있던 미끄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현재까지 인사를 가지고 대탕평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측근의 인사고 실무적인 인사고, 여기에 대해서 진영 간의 논리를 넘어서지 않는 인사이기 때문에, 소위 대탕평이라 그러면은 진영 간의 인사를 넘어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다든가, 진보 쪽에 있는 보수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입각을 시킨다든가, 이런 진영 간의 논리가 있어줘야만이 대탕평의 완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거기서 대탕평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당내 경선 대상자의 그 상대방, 당내 경선에서 상대방 캠프에 줄 섰던 사람마저도 서지 않았던 게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 언론에서 봤었을 때, 여기 뭐 두 분도 상당히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고생하셨잖아요, 두 분 솔직히. 그런 측면들이 보수 정당 내의 당원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캠프에 따로 몸담았다고 철저하게 배제했던 10년의 세월들을 이제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기문 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강경화 지명자, 네. 그 다음에 그 안철수 측근이라고 하고 있는 장하성 지명자, 이런 부분들을 그 필요하니까 픽업 스카웃에서 쓰는 부분들이 과연 대탕평이냐?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대탕평 아니다. 정말 필요한 대통령의 포용력 정도의 개념에서 봐야지 대탕평은 말 그대로 보수 정당을 그 가감하게 발탁하는, 그런데 이제 보수 정당의 리더의 그 측근들을 발탁하는 부분하고 그 리더나 그 리더에 속하는 사람들을 그 발탁하는 게 대탕평인데, 이러한 대탕평은 이후에 좀 더 우리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는 영역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최 교수님도 이 대탕평 어떻습니까? 약간은 좀 다른 듯한 뉘앙스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은 뭐 탕평을 아주 그 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뭐 아까 양 박사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우리 그 다 이전의 정권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완전한 배제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탕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탕평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보수 진영 있는 사람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경제교사로도 일했던 분이에요. 그런 줄프레 점으로 만들었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 면로 본다고 하면 이분이 뭐 보수 정당에 소속이 됐냐 안 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보수 정당에 가서 일하고 다른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 데 기여했던 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전의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전의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그 부총리로 내정되신 분도 사실은 예전 정부에서 중요 직책들을 맡았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사실 새로운 정부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능력 위주라고 저는 보고 그것이 탕평이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양 박사 얘기했듯이 그게 예전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어찌 보면 탕평이라는 큰 개념으로 본다면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또는 정당의 어떤 색깔 자체를 벗어나서 하는 것이 탕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랜 동안 정치 활동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탕평이라는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국 시대적 과제로 해서 넘어서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워낙 폐쇄된 어떤 상태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치 있게 이제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문제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오랫동안 버스 한 대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두 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게 뭔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열흘 남짓 지났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다는 것은 느낌은 정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기용을 했다는 건데 상당히 굉장히 좋은 레토릭입니다. 네. 상호 보완적으로 인사는 그래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좀 더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첫째 청문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준비했는 것 같고 여기에 업무 공백을 빨리 추진했다. 업무의 우선순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청문회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청문회에 결정적 하자가 있거나 또는 여론에 의해서 청문회에 밀릴, 정치권의 여론에 의해서 밀릴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도 호남에 대한 배려를 했기 때문에 여기 정치권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부분이 있고, 김동연 장관 같은 경우,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흑수저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청문회에서 배제되기 힘든 그런 과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그런 인사다, 이렇게. 편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그러면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 통과가 좀 손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벌써 자유한국당에선 이야기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이야기했던 원칙에 벗어난 인사다라는 지적이 나왔단 말이죠. 사실 저는요, 네.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반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자체에 대해서 지난 10년을 총체적으로 적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공과가 있는 것이고, 인사에서도 그때 시절에 오히려 야당이 어떤 지금의 여권이 굉장히 인사청문회를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6명이 낙마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김태호 후보가 낙마를 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초기에 3명이 낙마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 정권과의 비교 속에서 그 정권을 단절하고 부정하고 새로운 걸로 하려게 되면은 상당히 반발을 가져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그때 당시 전임 정권이든 다른 여야 간에 정파가 달랐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사람을 썼던 전례는 예를 들어서 없이 많아요. 가장 잘 아시는 게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경제 민주화의 화두를 가지고 있는 분을 영입해서 대선 승리를 가져가는 동력으로 삼거든요. 이런 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아까 설명하신 부분들과 저는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정부의 인사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까 능력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부 인사를 보면요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저도 뭐 인사청문위원도 해봤고 또 그런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나타날 상황인데 강경화 장관 후보자 경우는 청문회에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자신의 논리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 장관이란 말이에요. 외교 장관으로서는 처음이고 이번 정부에서 조현옥 인사수석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피우진 보훈처장도 있지만 네. 장관급으로서는 이게 첫 그 후보자입니다. 그런 상징성에다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많은 활약을 해왔어요.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연고가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능력이라든지 이런 여성 상징성을 보고 인물을 기용을 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의 난관 대상은 아니다. 다른 부분에서 다른 그 지금 후보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 생길 문제일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요. 예. 한 가지만 제가 뭐 앞서 이야기했던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전체를 단절의 대상이거나 적배청산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는 MB 정부에 있어서 기재부 차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을 과감하게 또다시 그 경제부총리로 지금 발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면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의 핵심 인사라면 핵심 인사인 김동연 그 지명자를 그 지명하는 거거나 그다음에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그 큰 틀을 짰던 김광두 그 교수를 또 이 스카우트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전적으로 적폐의 대상으로 그 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고 네. 그다음에 단절의 대상 아니고 배울 거는 배우고 쓸 거는 그 개성에서 쓰는 이런 아주 실용적이고 그 실사구시적 태도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고 알겠습니다. 있다라는 점을 그 강조를 했던 겁니다. 네. 이제 외교 안보 분야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의 여러 가지 함합평이 나왔지만 결국 정의용 전 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안보실장 하면 그동안 이제 국방 쪽 인물이 많았는데 외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정의용 그 저분이 이제 제네바 대사도 하셨고 또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왜 그러면 안보실장에 외교 전문가를 세웠냐?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해요. 안보와 외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한반도 상황을 보면 예컨대 핵 문제 같은 경우도요. 중국, 북한,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중요해요. 그 문제를 풀려면. 또 사드 문제 같은 걸 보십시오. 그 문제도 사실은 중국과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중요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보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국방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외교도 사실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보는 결국 다른 나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가 결국은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틀을 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방 전문가만 오다 보니까 결국 전쟁이나 아니면 무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안보를 보장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크게 봐서 우리나라가 핵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드 문제라든지 사강과의 외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안보를 보장받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안보실장을 임명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안보실장 밑에 1차장, 2차장으로 두 개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국방 전문가와 외교 전문가를 또 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정 실장이 그 부분을 잘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저것도 새로운 차원에서 지금의 안보 상황 결국 외교적인 문제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외교 전문가를 안보실장으로 앉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쐈단 말이죠. 안보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외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외교 전문가를 왔는데 오늘 북한에서 바로 탄도미사일을 쏜 이유는 어디 있을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심보가 참 사실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10일 취임을 해서 첫 그 휴가가 어떻게 보면 5월 14일 날 해야 되는데
그날 새벽입니다. 새벽 5시 한 27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NSC 소집을 하고 김관진 안보실장까지 불러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근데 그때에 문 대통령이 굉장히 그 확실한 원칙과 안정감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한미동맹을 강조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을 하라. 확실한 지침을 줬거든요. 그리고 또 한미동맹에 대해서 기조를 강조를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그 안보 이미지를 확실하게 다잡는 기회가 됐는데 이번에 또 두 번째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또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올 들어서 8번째 미사일 발사인데 이 탄도미사일이 어떤 성격인지는 조금 밝혀져야 되지만은 지난번 미사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정거리가 3,000에서 한 4,000, 5,000 정도로 보이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괌까지 사정거리를 넣고 알래스카까지도 타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맛보기도 하지만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본인들의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또 오늘 미사일 성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이제 향후에 더 이제 밝혀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맛보기도 있고 본인의 의사 표현도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북한은 다른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일체를 고려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를 않고 북한의 입장, 특히 김정은의 입장이 이렇다. 그러니까 관련된 모든 국가는 알아서 하라. 이런 지침을 본인들이 제시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지난번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절하게 NSC 소집해서 대처를 잘 하신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으로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뭐 순서대로 네 먼저 하시죠. 네. 제가 먼저 드릴까요? 뭐 하고 싶으면 먼저 하세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하셔도 돼요. 제가 앵커가 지금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외교 분야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뭐 그동안 안보실장을 두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방향, 안보적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남북 대화에 방점을 둔다 그러면은 문정인 전 연세대 특임 교수가 될 가능성이 컸었고 외교에 예. 방점을 둔다 그러면은 정영 대사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대충 그 짐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외교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냐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전문가별로 다 분석은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아시다시피 북한에 대해서 미국 측의 반응이 체제에 대한 안정 그리고 믿어달라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오늘 미사일을 발사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그러면 일반적 사고로 생각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습니다. 미국이 한 얘기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을 보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핵탄두와 운반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2차 공격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면 1차 공격이 뭐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선제적 타격, 방어적 타격을 위해서 북한을 공격했다고 본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를 공격했는 우리도 너희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2차 공격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핵 보유국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인정하길 바라고 미국이 그걸 인정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다면 미국의 반응이라는 것인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핵 관련된 보유국에 대한 그 위치 자체를 인정할 것이냐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자칫하면은 선제 타격이 될 수 있고 방어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북한의 시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소위 절벽 벼락끝 전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팽배되고 긴장이 어느 정도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외교적 관계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네. 북미 관계가 신랄하게 대립되는 관계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보실장에 대한 역할 자체는 그리고 외교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이 북미 간의 대화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메이저 액트에서 빠져나오시지 않도록 그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번에 왜 안보실장을 군인 출신인 김관진 안보실장에서 외교부 대사 출신으로 뽑았을까라는 이야기들은 크게 그냥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있겠지요. 미 국무장관 틸러슨이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체제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선제 공격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화의 공간을 이제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북한이 이것들을 지금 뭐 이상희 박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면적으로 거부했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고강도 도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중저강도 도발이라고 봅니다. 앞서 그 현 의원 말씀하셨던 2,000km에서 5,000km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번에 나온 거는 700km. 고각 2,000km고 실제 거리는 700km거든요. 이 부분은 일반 그 미사일 정도로 미사일을 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은 고강도 핵실험을 했거나 그 다음에 고강도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날린 거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즉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간을 보는 거죠.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선명하고 그 다음에 그 남한의 입장이 좀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것. 예전처럼 그 지난 10년 동안에 북한이 살짝 저강도든 고강도 도발을 했었을 때 파르르 떨면서 북한하고 대화단절, 그 다음에 대북 제재와 대북 압박에 대한 그 주변 4대국의 그 대대적인 압박,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냐. 안 그러면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그 진정성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들이 지금 북한이기 때문에 네. 남북 대화를 통한 채널들, 그 다음에 그 주변 그 6개국의 다자 테이블들을 그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는 저강도 도발이었냐 고강도 도발이었냐라는 이 도발의 수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수들을 남기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저강도 도발 500km짜리 그 500에서 700km짜리 그 미사일을 날렸던 부분들은 외려 이제까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항상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그 간을 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그리고 가장 덜 위험한 그러한 저강도 도발이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가능성을 외려 크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시그널로 읽어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예, 제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접붙여야 될 것 같은데 5월 14일 발사한 그 탄도미사일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 그럽니다. IRBM이라 그러는데 그게 발사거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3,000에서 5,000km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200km까지 쏘아 올립니다. 그 고각에서 떨어지는 거리를 추산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 발사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정확하게 아직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그 이제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외교부 장관이 구성이 됐지만은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손자병법에 보면은 모교병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정도 나라의 규모가 되고 군사력의 기반이 있으면은 외교가 더 우선이 돼야 됩니다. 미국과 주변 상국과의 공조, 네. 그리고 국제사회의 합의적 지지를 얻어서 북한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데 이 정부가 그 부분에서 충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안보실장이라든지 외교장관을 해서 이 외교에 중점을 두는 차원에서의 접근을 축으로 하겠다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발표를 하면서 밝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는 국방장관이라든지 NSC 실무진이 이제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군사 안보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지니게 될 텐데 사실은 이제는 그 확실한 문민 정부의 전통을 세울 때가 됐어요. 그래서 군 입장에서의 국방이라든지 심지어 외교 안보까지 영향을 받아서 종속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외교부 장관이 만들어지고 뭐 각국 정상과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으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외교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전에 이제 외교 특사가 나갔습니다. 이 외교 특사의 행보는 어떻게 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텐데 뭐 결례 얘기도 또 나오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외교 특사를 보낸 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5개월 동안이나 사실 국정 공백이 일어나면서 외교 관계가 많이 단절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채널이 없어가지고 외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발빠르게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들을 파견해서 그것도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외교 문제를 복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특사들이 나가서 결국
떨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는 외교관계가 복원되는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미국으로 갔다 온 우리 홍 특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오늘 맥케인 군사위원장, 상원 군사위원장 만나서 사드는 우리가 내는 거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좋은 시그널을 봤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정 부분 의견 조율도 했을 것이고요. 의제를 어떻게 할 거냐도 조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찬 이제 중국 특사가 자리 배치가 마치 시진핑 주석이 가운데 앉고 옆에 앉아서 바로 옆이 아니라 바로 저 반대쪽에 앉은 것이 문제가 됐는데 뭐 특사니까 사실 대통령을 대신해서 방문했으니까 사실은 옆자리에 앉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 관례를 깨고 저 밑에 쪽에 앉게 했다는 것이 사실 결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 그건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해찬 전 총리가 특사로 가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진 걸 보면 당장 한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롯데 관련된 업체들도 다시 문을 열면서 영업을 시작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보면 일정 부분 이해찬 특사가 가서 중국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사드 문제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지만 이번 특사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미국이나 중국 양쪽의 사드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것이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외교관계를 통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기미를 보였다는 점은 특사에게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한 가지만 여기서 좀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이해찬 전 총리의 그 의전의 문제는 반드시 이제 짚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 특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대리인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의전의 방식은 대통령하고 똑같은 그 의전을 해주는 게 당연한 국제 관례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 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중국이 사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로 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이 특사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정한 훼손을 한 거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또 중국이 수습하면서 인민일보가 대대적으로 기사를 써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한중 관계가 긴밀하게 협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처럼 했지만 대한민국 외교에서는 명확하게 이 결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외교의 아래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사과를 받아내든지 안 그러면 이후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들을 받아내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 동등한 관계로 북한의 문제와 미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파트너냐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된다.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전에 사드 문제가 제일 처음에 발생이 됐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한 2, 3월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이제 중국 반응이 뭐였냐 그러면은 중국 외교부의 대변을 통해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략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북아 전략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했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사드에 대한 문제는 자국에 대한 이익도 문제겠지만 이 사드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미국과의 패권적 문제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결국 중국이 이해찬 특사에 대한 부분들을 홀드했다고 만약에 가정한다 그러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방향에서 햄릿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을 택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사드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완전한 스탠스에 대한 명확한 입장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 난제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중국의 특성 자체가 뭐 여러 가지 특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자기 기본에 대한 감정 표출을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만약에 자기네들이 흡족한 만한 외교적 성과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온 이해찬 특사의 자격이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협조할 만한 그런 사안을 안 가져왔었고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동북아 패권에 있어서 미국과 계속 견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자기네들은 약화시키기보다는 문제를 키워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문제고 특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부정하자 그러면은 결국 이번 특사에 대해서는 성과를 따진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 측의 특사가 가장 그래도 성과가 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특사가 외교적 성과를 가져가는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워낙에 5, 6개월 동안 정상회의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그널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처음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서 평화라는 말을 이제 끄집어냈었고 또 안보 체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체제 이런 부분까지도 끄집어냈던 부분 그 네. 4대에 대한 문제도 좀 진일보한 그런 모습을 보냈다는 것은 미국 쪽 특사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괄목하는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근데 이제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의 그 특사들이 가지고 갔다가 돌아온 부분에서 가지고 온 성과들은 크죠. 기본적으로 그 핵실험하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두 가지의 실험을 중단하면 체제 보장과 평화 협정으로의 그 추진을 그 중국이 계속했던 이야기했던 그 양중단 양병행 발음이 안 돼. 병행이라 합니까? 이제 요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상당 부분 미국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결과는 상당 부분 그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보는데 앞서 말했던 의전에 대한 문제는 네. 말 그대로 한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라. 길들이기로 그 들어왔던 외교적 결례다라고 했을 때 한국이 그 외교적 결례는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한 교수님. 사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이 특사를 미국과 주요 상국에 보내고 전반적으로 하는 전통이 그때 확립이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김무성 전 대표가 갔습니다. 그때 중국으로 갔을 갔죠. 때에 네. 그때 당시에 후진타오든 시진핑이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동열의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점에서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 외교적 결례는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다만 저는 이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사드가 배치가 돼가지고 실전 운용 중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그 5월 14일 날 탄도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에 이 사드가 이 레이더로 잡아냈단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 전함도 잡아낸 것도 공개가 됐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 안보 역량이 과시가 됐고 필요성이 간접적인 입증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에 문재인 정부의 사드에 대한 입장이 중국에 대해서 큰 차원에서의 원칙을 어떤 기조가 전달이 됐고 중국으로서는 그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받아들이는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저는 오히려 희망 메시지를 있습니다. 사실 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한한령하고 금한령이라 그래서 한국이 했던 여러 관광이라든지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거의 거뒀어요. 그래서 지금 이달 들어서는 이미 이제 상당히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다시 사드 문제를 해놔가지고 또 이전과 같은 중국의 자세를 보인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임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을 또 오늘 임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는 그동안에 이제 검찰 개혁의 시작이다.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이번에 이제 법무부 차관하고 대검 차장을 임명하는 걸 보면 저는 안정을 추구하는 쪽으로 임명이 됐다고 개혁보다는 봅니다. 안정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 임명을 하면서 파격이었잖아요. 5기수를 뛰는 그런 파격 인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많이 술렁이고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법무부 차관이나 대검 차장을 또 그런 파격 인사를 했을 때는 검찰의 동요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두 분 다 전임자보다 한 기수 아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의 안정적인 시그널을 또 주는 거죠. 결국은 이 두 분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카드가 일정 부분 검찰개혁의 신호탄 또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교수의 두 사람의 검찰개혁의 의지는 이미 달성이 된 것이니까 나머지
다른 자리들에 특별히 이게 대검차장이나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예. 두 조직을 다,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 두 분을 임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금노 법무차관 같은 경우에는 진경준 뇌물수수 의혹 특임검사로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일정 부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개혁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색깔도 거의 뭐 완전히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칼날을 갖고 있는 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혁적인 인사와 함께 안정적인 인사들을 함께 배치하면서 네. 검찰 개혁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의도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개혁과 안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단단한 돌을 깨려 그러면 단단한 망치가 필요합니다. 이 검찰의 윤석열 인사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검찰 개혁에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사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대한 선제적 조건으로 인사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을 바꿔야만이 된다는 그런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검찰 수뇌부의 전면적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소위 이야기는 우병우 수석 라인이 다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인사 개혁의 마무리 단계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충격파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기술을 뛰어넘는 그 중간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해임장을 받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법무부 차관의 인사와 대검 차장의 인사는 강약의 조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쇼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별로 없어요. 너무나 또 충격파 크기 때문에 기술을 떠먹는 그런 자체가 검찰의 특성, 그 인사 조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데 더 이상 쇼크 카드를 쓸 범위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서 2차적인 쇼크를 줬다 그러면은 검찰 내부가 반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조직 자체가 굉장히 문화 자체가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소위 말하자면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회의원처럼 헌법기관입니다. 독립적인 관청이라는 얘기예요. 독립적인 관청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주체성, 정체성이 굉장히 남다른 조직에 비해서 남다른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벌써 어제 윤석열 검사 지검장의 임명을 두고 검찰 내부의 사정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좀 심한 것이 아니냐, 검찰 이렇게 된다면 검찰의 존폐 자체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심리까지도 상당히 많이 동요가 됐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 이 부분은 상당히 완급을 조절하는 그런 형태에서 인사개혁에 대한 단초 자체는 이미 윤석열 지검장의 임명으로 끝났다라고 보고 이제 후속 조치로 가는 것이죠. 조직을 안정시키고 그 조직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이제 제도적 소위 말하는 뭐 검경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2차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수순이라고 봐야 됩니다. 양희 사장님, 그러면 재밌는 포인트 한 개만 붙이고 이야기를 또 물어봐 주세요. 저도 이야기 좀 하게. 요 오늘 그 이금노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봉욱 그 검찰청 차장, 그다음에 김형현 그 청와대 법무비서관,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51세라는 겁니다. 이미 늙어서 구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검찰의 윗기수들과 비교했었을 때 51세의 중진들을 대거 그 새롭게 라인업 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두마차를 사실상 실무적 사두마차를 형성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하고, 그다음에 두 분은요, 제가 발음 안 된다고 웃지 마세요. 두 분도 똑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발음이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사두마차를 가지고 파격적인 개혁의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검찰과의 대화를 통해서 파격 인사, 기수 파괴를 통해서 한번 검찰과 심하게 불협화음을 낸 적이 있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이 그러면 이번에는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듯이 법무부와 검찰청의 기관장이고 인사권자입니다. 네. 인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접근법 자체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적폐청산의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사실은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하자마자 곧바로 첫 인사가 이낙연 총리 후보자 발표도 있었지만 서훈 국정원장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제발 좀 정치에 손대지 말고 제 기능을 해라, 이런 어떤 강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실은 적폐청산의 가장 우선순위가
국정원하고 검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검찰 자체에 대한 적폐청산에 본격적으로 접근을 했다. 특히 제도개혁도 해야 되지만은 이 제도개혁은 전부 국회 통과 사안입니다. 그런데 인적 청산 문제만큼은 인적 개혁은 대통령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강도 높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꼭 해결돼야 될 게 이제는 정치검찰 소리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검사들이 한 2,100명 정도 되지만 정치검사여봐야 몇십 명이 안 됩니다. 그 몇십 명 때문에 온 나라도 흔들고 검찰 조직의 명예와 신뢰가 땅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 부분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저는 여러분들이 지적도 하고 있는 것도 봤는데 네. 향후에는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을 외부 인사, 비법조인으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여왔던 그 적폐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고인물에서 개혁의 칼을 들이대도 들어가지도 않는 단단한 벽을 쌓고 있었던 대표적인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교육계, 군, 그 중에 하나가 검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으려면은 대통령의 신임이 실린 외부 인사가 와서 경륜과 관록을 가지고 검찰을 조직을 장악해서 가야 된다는 것도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 지적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전혀 새로운 인물이 오면 좋다라는 이제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는데, 물론 깜짝 인사를 할 수는 있죠. 지금 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은 가장 많이 지금 이름이 오르는 분이 박범계 의원이죠. 박범계 의원. 그분도 경상도예요. 그렇게 발음이 안 돼요? 아니죠. 저는 경상도가 아닌데 발음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전해철 네. 의원도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이분은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캠프에서 일했던 분인데 이 부분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서 이 법무부 장관을 누구를 앉히느냐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검찰 개혁에 법무부 장관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법무부의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을 앉히느냐가 중요할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박범계 의원이 사실은 적합한 인물일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는 검찰 개혁의 생각과 그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이분이 오시면 새로운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하마평이 많이 오르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 누가 앉히느냐는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의 사실은 방점, 마지막 결론의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의지와 생각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 분 이제 깜짝 인사라고 하면 네.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박영수 특검이 혹시나 카드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검찰에 대한 개혁이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폭발적인 포커스를 받고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죠. 왜냐 그러면 그만큼 숙성이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도 높게 추진했습니다만 실패됐던 이유 자체가 그런 숙성기가 사실 없었거든요. 이번에 숙성기가 있다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로 말미암아 보여준 그런 사건, 정리의 문건을 보여준 어떤 검찰의 행보, 이런 것들이 국민적 반발을 불러샀고, 이것이 새로운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역대 정부의 검찰 개혁과는 다른 강도로 접근할 수 있는 용의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외부에서 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선거를 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아예 독립기관으로 하는 그래서 헌법에 명시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정치권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먼저 해야 된다 봅니다. 뭐냐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늘 입버릇처럼 가져온 게 개혁이거든요.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도구로 검찰을 사용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검찰로서는 속에 내재된 불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치권에서 그걸 만들어줬고 그럴 때 행동을 해놓은 부분이고, 여기서 독립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무지 잘못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외부에 오고 뭐 선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거든요. 검찰이 늘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 봅니다. 보고 또 어떤 사건에서 정말 적폐를 청산을 네. 잘하고 이러면은 또 개혁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수처 설립도 나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좀 더 깊이 있고 냉정한 시각으로 좀 봐야될 필요가 있다. 예. 지금은 여론의 절대적인 분리점을 안고 있는 것이 검찰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예. 현 교수님. 예. 제가 두 가지를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가면은 법무장관이 누가 되느냐는 실질적으로 안 중요합니다. 수사 그 독립권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을 정치적 중립기구로서 그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법무장관이 가치 있게 만드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번 참에요. 네.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너무 특권 지위가 높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행정부 전체 합쳐가지고 장차관이 130여 명입니다. 130여 명. 그런데 검찰에만 장차관이 50여 명이었어요. 50여 명. 그나마 지난 정권에서 40여 명대로 줄였는데 네. 이것도 말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 법무부에 가면은 실국장들도 다 차관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개혁이 필요하다. 예, 직제상의 개혁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좀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인사개혁이 이제 첫 번째 단추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그 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제 신설 문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이 다원화시키는 정말 획기적인 그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제도인데, 이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즉, 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확보되면 검찰 조직은 기본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과 기구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그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이 지나치게 검사장 이상을 다 차관으로 주던 이 검찰 직제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첫 단추는 그 인사개혁을 통해서 현재 검찰 내부에 대한 변화의 기운을 불어넣고, 두 번째, 국회가 공수처를 통한 기소독점주의 파괴, 그 다음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통한 검찰의 권한 축소, 요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풀어갈 문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아이템은 바로 이제 협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야 5당의 원내대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도 오찬도 있었는데,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개헌 이야기였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1년이란 정도의 시간 안에 그렇다면 개혁의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개헌의 화두는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도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국회에서. 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이 문제를 같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개헌의 여러 가지 그 당별로 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되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을 두고서 각각의 이익관계 또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겹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특히 이번 개헌에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국회에서는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내느냐는 개헌을 얼마나 빨리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느냐의 어떤 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서로가 이익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사실 합의가 가능한데, 그 합의가 가능할지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네. 갈 길은 예.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 길은 뭐고 산은 높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개헌하는 데는 대통령이 발의를 해서 국회 통과를 하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국회가 발의해서 바로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 개헌안을 누가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이 요번 개헌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갑니다. 선거구제의 획정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권력 분점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5.18 광주와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헌법 전문에 대한 그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논란의 가치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과연 이것을 국회가, 그러니까 정치권이 단일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정치가 그런 컨디션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년 6월 전까지 합의되는 사안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재밌는 말입니다. 재밌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면 개헌 논의가 정말 정치권이 백악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네.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개헌에 대한 문제가 그 우리가 국민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 교수님 하시고요. 네. 예, 저는 뭐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에 발언한 게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야 정치인보다 더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동안은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을 7분이나 뽑으면서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날 고쳐야 된다 그럽니다. 되고 나서는 되자마자 레임덕, 국정 운영의 동력을 흔든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해가지고 임기를 다 떼어버렸는데 지금 이 헌법은 87년 체제에서 나온 뭐 다 기억하시면 아실 겁니다. 1로 3김이 서로 네.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한 권력 구조에 관심을 둔 이 개헌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헌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 자체가 굉장히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에 잘못되어 있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를 담는 기본권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시대적 과제다. 요 차원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한 부분은 권력구조 개편 문제인데 사실 뭐 제가 아까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날 가장 힘이 세고 하루가 지나 날마다 힘이 빠지는 이런 구조를 언제까지 두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임제에서 빨리 벗어나서 대통령도 더 국정을 지속할 수 있고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의 임기제로 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양문석 이사장님. 예,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상희 박사가 이야기했던 뭐 되겠냐, 현재 우리 국회 컨디션으로는 힘들 거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이야기했던 원포인트 개헌 같은 경우는 권력 구조만, 그다음에 선거구제만 또는 그 기본권 강화만, 전문만 이런 그 정말 국민들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개헌은 될 거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기본권 강화를 전제하지 않는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구제 그 개편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가장 기본은 우리나라의 인권부터 시작해서 그 생명권과 같은 것들,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권 강화가 얼마만큼 여야가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